910일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남편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2020년 8월 13일 새벽 2시, 미국 워싱턴 주의 도시 스포켄.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평범한 주택가에 자리한 한 집에서만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정적을 깬 건 한 통의 다급한 910일 신고 전화였죠. 전화를 건 사람은 20대 여성 헤일리 브라이언. 그녀는 자신의 남편 25살 앤서니 브라이언이 누군가에게 공격당해 쓰러져 있다며 절규했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구급대원들 앞에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과 침실 바닥은 온통 피로 흥건했고 앤서니는 20곳이 넘는 자상을 입은 채 간신히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앤서니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과다출혈로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평범한 남편이었던 그는 왜 자신의 집,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이토록 끔찍한 최후를 맞아야 했을까요? 수사관들은 최초 신고자인 아내 헤일리에게서 그날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범인의 이름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와 함께 이 집에 살고 있던 그녀의 10대 남자친구 에드워드 마르티네스였죠. 아내 1명,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남자친구.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기묘한 삼각관계와 동거의 끝은 결국 한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만남이 어떻게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는지, 그 위험하고 불안했던 동거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위험한 호기심이 빚어낸 한 비극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비극의 한가운데엔 3명의 인물이 얽혀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이자 남편인 25살의 앤서니 브라이언. 지인들은 앤서니를 책임감 있고 성실한 청년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는 교정 공무원으로 일하며 나름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었죠. 아내 헤일리와 결혼하며 행복한 가정을 꿈꿨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헤일리. 그녀는 앤서니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 기록에 따르면 어느 순간부터 둘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헤일리는 앤서니와 다툰 뒤 잠시 가족이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남편과 잠시 떨어져 지내던 이 시간, 그녀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데이팅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마르티네스. 캘리포니아 주 세크라멘토에 살던 19살 청년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에드워드와 온라인으로 대화를 시작한 헤일리는 그에게 순식간에 빠져들었어요. 가상 공간에서 시작된 둘의 관계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깊은 감정으로 발전했습니다. 결국 헤일리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만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남편이 있는 스포켄이 아닌 에드워드가 있는 세크라멘토로 향한 겁니다. 그렇게 법적으로는 앤서니의 아내인 헤일리와 그녀의 새로운 온라인 남자친구 에드워드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두 사람은 돈 문제에 부딪혔고 더 이상 세크라멘토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되자 헤일리는 스포켄에 두고 온 짐을 챙기기 위해 다시 워싱턴 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곁에는 에드워드가 함께였죠. 여기서부터 사건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헤일리와 에드워드가 도착한 곳은 바로 남편 앤서니가 혼자 살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아내가 웬 남자와 함께 나타났을 때 남편 앤서니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분노와 배신감에 당장 내쫓거나 최소한 엄청난 다툼이 벌어져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앤서니는 아내 헤일리와 그녀의 남자친구 에드워드를 집으로 들입니다. 심지어 그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환대했다고 합니다. 세크라멘토로 돌아갈 경비가 없었던 헤일리와 에드워드는 결국 앤서니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한 지붕 아래 세 사람의 기묘하고 아슬아슬한 동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내의 남자친구,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그 기이한 평화 밑에선 질투와 분노, 불안 같은 감정들이 시한폭탄처럼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관계 속에서 그 누구도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았으며 특히 19살 에드워드는 헤일리와 앤서니 부부에게 심리적으로 조종당하며 극심한 감정적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앤서니는 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였던 걸까요? 그는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괜찮은 척 연기하며 아내를 되찾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기묘한 삼각형의 한 꼭지점이 된 19살 청년 에드워드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정들이 자라나고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의문은 8월 13일 새벽 최악의 방식으로 그 답을 드러내게 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저녁 이스트 프린스턴가 903번지 주택 거실에 세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25살 남편 앤서니, 그의 아내 헤일리, 그리고 19살의 에드워드. 그날 밤 그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독한 진진, 이 몇 순배 돌았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급기야 테이블 위에는 대마초 농축액인 뎁답스까지 등장하죠. 술과 마약에 취해 현실 감각이 흐릿해질 무렵 누군가 위험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안을 합니다. 바로 위저보드 게임이었습니다. 위저보드는 알파벳과 숫자가 적힌 판 위에서 말판을 움직여 영적인 존재와 대화를 시도하는 일종의 강령술 도구입니다. 재미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오컬트 신봉자들은 이를 악령을 불러들이는 위험한 통로로 여기기도 하죠. 세 사람은 손가락을 말판 위에 올리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마약에 취한 채 시작된 위험한 놀이. 그들의 질문에 말판은 기이하게 움직이며 답을 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 그들이 불러냈다고 믿게 된 존재의 이름은 바로 조조였습니다. 조조는 위저보드 사용자들 사이에서 가장 악명 높은 악령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한 영혼인 척 다가오지만 점차 사악한 본색을 드러내며 참가자들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존재로 묘사되곤 하죠. 말판이 Z와 O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가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특징인데 그 역사가 꽤 깊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물론 조조라는 존재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에요. 현대에 와서는 인터넷 괴담처럼 구전되는 이야기일 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술과 마약에 깊이 취해 있던 세 사람, 특히 감정적으로 불안정했을 에드워드에게 조조라는 이름이 얼마나 큰 심리적 영향을 미쳤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에드워드는 위저보드 게임을 한 이후 무언가에 신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술과 마약 그리고 강령술이라는 비일상적인 요소가 뒤섞이며 그의 이성은 마비되고 잠재되어 있던 어두운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한 장난이 끝나고 시간은 자정을 넘겼습니다. 깊은 새벽 어둠 속에서 술과 마약, 그리고 방금 전의 기이한 경험으로 잔뜩 고조된 분위기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됩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세 사람은 침실로 자리를 옮겨 그룹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누가 먼저 이 제안을 했는지는 서로 말이 다르지만 법원 기록상으로는 에드워드가 먼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비정상적인 상황은 에드워드에게 예상치 못한 굴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과도한 음주 탓이었을까요? 그는 관계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잠시 자리를 피하겠다며 침실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타일이 깔린 좁은 화장실. 그곳에서 에드워드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안에서부터 깊은 분노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 헤일리. 하지만 그녀는 법적으로 다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은 무력하게 화장실에 서 있는데 그녀는 자신의 남편과 함께 침실에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그 남자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처지죠. 질투, 수치심, 배신감, 무력감,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뒤섞여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변호인의 표현대로라면 그는 헤일리와 앤서니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조종당한 끝에 감정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지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결국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에드워드는 화장실에서 나왔지만 침실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평소 가지고 다니던 접이식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칼날을 펼친 그는 그것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긴 채 다시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벽 2시경, 에드워드는 등 뒤에 칼을 숨긴 채 침실 문을 엽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앤서니와 헤일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 광경을 잠시 말없이 지켜봅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 모습을 본 헤일리는 앤서니와의 행위를 멈추고 에드워드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에드워드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된 후였습니다. 그의 분노는 침대에 앉아있던 앤서니를 향했죠. 에드워드는 등 뒤에 숨기고 있던 칼을 꺼내 들고 앤서니의 등 뒤로 다가가 무자비하게 그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앤서니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습니다. 등 부위에만 5차례의 치명적인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피를 흘리며 바닥으로 쓰러진 앤서니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자신을 방어하려 했습니다. 그는 팔을 들어 에드워드의 공격을 막아보려 했지만 분노에 눈이 먼 19살 청년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는 쓰러진 앤서니의 몸 위로 올라타 그의 가슴, 복부, 그리고 얼굴까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1번, 2번, 3번. 공격은 무려 15차례나 더 이어졌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광경에 헤일리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후 피투성이가 된 앤서니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에드워드는 칼을 든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헤일리를 보며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나랑 같이 도망가자. 하지만 이성을 되찾은 헤일리는 그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남편과 그런 남편을 공격한 자신의 어린 남자친구 사이에서 공포에 떨며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시작을 알린 새벽 2시 13분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에드워드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범행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골목길에 숨어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고 이 통화가 훗날 경찰이 에드워드의 행방을 쫓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집 근처 골목에서 에드워드 마르티네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습니다. 같은 시각 집 안으로 진입한 구급대원들은 참혹한 현장을 마주했습니다. 앤서니 브라이언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무려 20군데의 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상처는 폐와 간, 비장, 그리고 대장과 소장까지 관통할 정도로 깊었습니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이제 겨우 25살이었습니다. 기묘했던 세 사람의 동거는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파국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스포켄 경찰서 조사실, 에드워드 마르티네스는 수갑을 찬 채 형사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미란다 원칙을 고집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서에 서명한 뒤 충격적인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헤일리가 자신을 유혹했고 앤서니 앞에서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알코올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죠. 특히 앤서니가 자신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을 때 불편함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백은 순탄하게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던 중 그는 돌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주장하며 입을 닫아버립니다. 형사는 규정에 따라 즉시 조사를 중단했죠. 그리고 에드워드에게 그가 1급 살인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 순간 에드워드는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앤서니는 어떻게 됐나요? 형사는 그에게 앤서니가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앤서니의 사망 소식을 들은 에드워드의 태도는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던 말을 번복하고 모든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며 범행 전체를 상세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분노를 느끼고 거실에서 칼을 가져와 등 뒤에 숨긴 채 침실로 돌아간 과정, 그리고 앤서니를 수차례 찌른 범행의 순간까지 그의 구체적인 자백은 경찰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백은 훗날 재판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에드워드의 변호인 측은 경찰이 에드워드의 변호인 선임 권리를 무시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자백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앤서니의 사망 사실을 알려준 것이 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신문 행위였다는 겁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그의 자백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형사가 단순히 사실 앤서니의 사망을 전달했을 뿐 질문을 던지거나 자백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에드워드가 자발적으로 다시 진술을 시작한 것은 유효한 자백이라고 본 것이죠. 2023년 4월 에드워드 마르티네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사전 계획성, 즉 그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사전에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그의 형량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명백한 계획 살인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마이클 졸스테드 검사는 이 사건은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들, 그리고 치명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하며 그날 밤 일어난 모든 일은 결국 에드워드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가 화장실에서 나와 곧바로 침실로 가지 않고 굳이 거실에 들러 칼을 챙긴 뒤 그것을 등 뒤에 숨겨 돌아왔다는 점은 명백한 사전 계획의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분노를 느낀 순간과 실제 범행 사이에 칼을 가지러 가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반면 에드워드의 변호인 크리스 버그비는 그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맞섰습니다. 버그비 변호사는 19살의 에드워드가 앤서니와 헤일리 부부에게 심리적으로 조종당하고 학대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묘한 동거 생활 속에서 쌓여온 감정적 압박이 그날 밤 술과 마약, 그리고 비정상적인 성적 상황과 맞물려 한순간에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저보드 게임이 그의 정신 상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무언가에 신 듯한 상태에서 저지른 비극이라고 변호했습니다. 즉, 살인의 의도는 없었으며 순간적인 분노가 부른 비극적인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팽팽한 법정 공방 끝에 12명의 배심원단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에드워드 마르티네스의 행위가 우발적인 분노 표출이 아닌 명백한 의도를 가진 1급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14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선 앤서니의 남동생 크리스토퍼 워커는 형과 자신의 생일이 같다며 이제 그날은 더 이상 기쁨의 날이 될 수 없다고 울먹였습니다. 판사 존 쿠니는 당시 22살이 된 에드워드를 향해 이렇게 말했죠. 한 사람을 20번이나 찌를 수 있다는 건 정말이지 상식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법원은 에드워드 마르티네스에게 징역 25년과 흉기 사용 가중처벌 2년을 더해 총 2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19세의 초범이었고 그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었지만 범행의 잔혹성은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에드워드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자백의 증거 능력과 사전 계획성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지만 2025년 2월 11일 워싱턴주 항소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19살 청년이 저지른 끔찍한 살인 사건에 대한 법의 심판은 최종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모두 차가운 감옥 안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20번의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아내의 10대 남자친구였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이 사건.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한 명의 사이코패스가 저지른 범행으로 넘겨버리기엔 너무나 복잡한 인간의 심리가 얽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이해할 수 없는 삼각관계와 동거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내의 외도를 알면서도 그녀의 남자친구까지 자신의 집에 받아들인 남편 앤서니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녀를 잃지 않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기묘한 관계를 통해 또 다른 무언가를 얻고자 했던 걸까요? 그의 가족과 지인 일부는 아내 헤일리에게도 이 비극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법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에드워드에게 있지만 이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기까지 세 사람의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둘째, 19살 청년 에드워드를 살인자로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변호인의 주장처럼 그는 나이 많은 커플에게 심리적으로 조종당한 미성숙한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그의 내면에 잠재해 있던 폭력성이 술과 마약, 그리고 질투라는 감정을 기폭제로 삼아 폭발한 것일까요? 그가 경찰 조사에서 느꼈다고 말한 계속해서 쌓여만 가던 깊은 분노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온라인 만남의 위험성과 소통의 부재가 빚어낸 현대 사회의 비극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헤일리는 남편과의 갈등을 대화로 풀기보다는 데이팅 앱이라는 가상 공간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된 가벼운 만남은 현실의 문제와 뒤섞이며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술과 마약, 그리고 조조라는 악령을 불러낸 위저보드 게임은 어쩌면 이들이 현실의 고통과 마주하기를 회피하고 더 깊은 자극과 환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사랑과 배신, 질투와 분노, 그리고 위험한 호기심이 뒤엉킨 이 기묘한 동거는 한 젊은이의 죽음과 또 다른 젊은이의 기나긴 수감 생활이라는 최악의 결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살았던 평범한 주택은 이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던 흉흉한 장소로 기억될 뿐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진실한 관계가 사라져가는 시대,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솔직한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은 세상 곳곳에 숨겨진 미스터리하고 흥미로운 사건들을 추적합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